시카북스의 오늘의 책은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편파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유대인의 실체적 역사에 접근하고자 한 책으로 쉽고 간결한 문체로 유대인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해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와 큰 흐름 속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 과정을 입체적으로 엮어 경제사를 이해하기 한층 더 쉽게 구성했습니다. 더불어 경제의 역사를 주도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유대인 역사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식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흥미롭게 인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유대인의 특징과 세계 경제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존과 부의 축적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점을 알려주는 책이죠. 유대인 이야기의 저자 홍익희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이제 코트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외국에 굉장히 오랜 세월 계셨는데 유대인 친구들도 많이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친구들이라기보다는요. 예. 만나는 큰 바이어들, 그 다음에 부분 어떤 유통을 장악하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유태인이었어요. 아, 네. 세계 어디서나요? 미국이나 뭐 흔히 거의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 미국에서 가장 큰 활동을 한다 뿐이지 예. 중남미 나라에도 대부분의 유통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중남미도요? 예. 아, 저희는 그냥 흔히 미국이나 유럽에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네요.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이나 그 퍼져 있음이. 이제 책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책의 구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어떤 경제사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나게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한편으로는 동서양의 역사, 그리고 과학기술의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줄 날줄처럼 엮여가지고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나게 이렇게 전개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재미난 생각으로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사나 역사를 살필 적에 그 시대사항을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단편적인 사실만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것을 인물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예. 그 좀 편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활동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동서양의 경제사하고 그다음에 기술사를 이제 같이 엮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책을 축약하다 보니까 축사하다 보니까는 많은 부분이 삭제를 당했습니다. 아. 그래도 그러한 관점에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원래는 더 두꺼웠다는 말씀? 예, 이게 원래는 10권짜리 책인데요. 아. 이거를 지금 한 권으로 축약해 놓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데 저도 느꼈던 게 되게 알차고 굉장히 이렇게 압축돼 있는 굉장히 알찬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이유군요. 예. 아. 이제 유대인의 이야기의 역시 시작은 이제 유대인 문명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그 유대 문명의 시작은 어떠했는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주한 것서부터 유대 문명이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의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 내가 너희 민족을 보살펴 줄 테니 너희는 다른 신이 아닌 유일신인 나만을 믿고 거룩하게 살라. 예. 그래서 그들이 계약의 민족이 되고 예. 그들 스스로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 해서 선민의식이 굉장히 높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수메르 문명권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우르에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좀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된 게 유대인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요? 우선 당시 수메르의 우르를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흔히 유목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 당시 우르는 국제적인 교육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 문명도 굉장히 발전하고 교육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고 예. 해서 아브라함 자체가 도시민입니다. 원래. 근데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패, 타락, 음란, 우상숭배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회복하기 힘들다 해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순수한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과학사들이 나중에 본 바에 의하면 그 후에 우루가 토사 속에 매몰됩니다. 그건 상류에 그 벌채가 심해가지고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운하를 메꾸고 도시 자체를 덮고 그 다음에 또 타락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건 과학사들이 보기에 밑에서 그 역청 석유가 쏟아올라서 화재로 멸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브라함 그러면 그 이후에 유대교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우선 그 가나안 지방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당시에 같은 셈족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북부의 좋은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남부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한 200여 년 이상 있으면서 굉장히 그 융성한 민족이 됩니다. 오히려 애굽 민족보다도 커져요. 당시 그 200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숫자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애굽의 왕조가 변하면서 이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됩니다. 건설 노예나 이런 걸로. 그래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를 통해서 나오면서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걸 40년에 걸쳐서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유대교의 사실상의 탄생입니다.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게 유대교의 탄생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왕국을 세운 후에 그 기원전 6세기경에 바빌로니아한테 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기간을 바빌론 유수라고 그러는데 그때 또 한번 유대교가 재정립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편하게 살 적에는 사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러다가 어떤 고난을 받고 그러면은 신앙을 다시 다지고 민족 정체성을 찾고 다시 바로 섭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쭉 보면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역경이 있으면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역경이 있으면 딛고 더 크게 올라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제 저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차례대로 해볼 텐데요. 그 유대인들이 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그냥 흔히 알기는 되게 합리적인 민족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책에 이제 쓰시기는 합리성도 중요시하지만 신의 계시를 우선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이제 신의 계시를 담은 게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이고요. 이제 토라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시스템이 유대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뭔가를 구속시키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 사실 365개는 하지 말라고 248개가 하랍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그러면 뭔가 구속을 시키고 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는 걸 제하고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규제를 최소화한 건데 예. 사실 모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규제가 최소화된 자율과 경쟁과 개방이 있는 사회에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그 경제가 발전하고 서비스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토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네요, 진짜. 예, 예. 그 유대인 이야기 또 이제 보는 내내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이제도 밝고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교역에 굉장히 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세계사의 중요한 교역, 그다음에 역사적인 교역,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교역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항상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역에 그렇게 또 능하게 된 거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요. 예. 그 유대인들은 사제가 없는 종교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평신도 모두가 종교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아. 자기의 종교를 지키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들은 13세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글을 배워서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남자들이 문맹이 없어요. 아, 그건 그렇군요. 기원전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의 큰 특징이고 아, 그런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이단들이 생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교황이 일반 신도들은 성경 읽는 걸 금합니다. 성경책을 보유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무려 500년 이상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주도 세력은 오히려 신도들을 글을 읽지 못하게 하는 문맹으로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98% 이상인 문맹인 세계에서 글을 하는 유대인들이 경쟁력이 뛰어날 뿐이 없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예. 서로 뭐 견적을 내고 계약서를 꾸미고 상품을 교환하고 이게 다 글쓰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할 수뿐이 없었고 아,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이산으로 인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옛날서부터 예.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그때부터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죠. 그게 의도해서 형성된 건가요? 아니면 디아스포라가 어떤 식으로 의도해서 이렇게 예, 가보니까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예. 그게 예. 예를 들어서 기원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 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세계 방국에 다 흩어질 수뿐이 없었는데 예. 그들은 또 같은 종교를 믿기 위해서 즉 신의 오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뭉쳐 살아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 점점이 유대인 공동체인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거죠. 그들 간에는 처음에는 종교적인 문의에 의해서 서로 서신교환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종교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서로 그러한 편지를 주고받던 루트가 그게 바로 교역로가 됩니다. 교역로. 예. 예. 그리고 그러한 편지를 주고받던 랍비들이 당시에는 그들도 벌어서 먹고 살면서 시나고그를 운영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무역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또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이 그리스보다 더 먼저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그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 국가였는지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 예. 그게 정의와 평등입니다. 아, 정의와 평등이요. 예. 그러니까 기실 이 두 가지 개념이 그 기원전 1300년 때 나왔다는 게 사실은 놀라운 거죠. 때 사회는 힘이 주요한 정복 전쟁이나 약탈 전쟁 등으로 인해서 힘의 세계였었는데 그렇죠. 힘의 세계에서 그것을 정의의 세계로 옮겨놓은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평등이라는 개념도 당시의 군주주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아래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평등하다. 개념이거든요. 예. 이런 개념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치에 적용을 하면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상업에 적용하면 그게 신뢰사회가 돼서 교육이 발달할 수 있는 거고 금융 간의 거래를 믿을 수 있는 그러네요. 거고 예. 그게 교육에 적용이 되면은 일종의 그 후추파 정신이라고 그래서 그 토론과 문화를 통해서 아무리 자기 스승이라도 맞짱 토론을 하고 그들은 스승을 능가하는 창의력을 보여 즉 청출어람을 해야 학문을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정의와 평등 개념이 모든 곳에 스며들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가 먼저 꽃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또 이제 유대인 하면 교육열로도 되게 유명한데요. 선생님 책을 보면 교육이 곧 종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교육열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한마디로 그들의 그 종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배움 자체가 그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에 대한 여론은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될 거고 예. 그 순수한 의미에서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치열할 수뿐이 없죠. 아, 그렇군요. 그 바빌론 유수로 유대인들이 1차 이산이 시작되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거의 2500년 동안 그 유대인 방랑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사실 뭐 여러 민족들이 명멸을 하고 사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그 또한 종교의 힘이거든요. 아, 종교. 예.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시공을 떨어져서 살지라도 그들이 믿는 토라나 탈무드 아래서 마치 한 나라처럼 운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종교를 보존하려는 그 치열한 노력이 그렇게 떨어져 살았어도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거죠. 아, 그렇군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똘똘 뭉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그 성공은 하지만 이방인 같은 느낌도 계속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하면 또 따라다니는 게 그 반유대주의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들인데 그 반유대주의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궁금한데요. 반유대주의 역사 역시 그 아주 골이 깊은 건데요. 예. 우선 저는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예. 우선 옛날에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다른 민족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에다가 예. 눈에 보이는 신들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태양신, 예. 달신 예.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들이 보기에 유대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으면서 그 신이 시켰다라고 해서 이상한 율법을 지키고 뭐 음식도 예. 가려먹고 예. 자기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하는 종교적인 갈등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갈등입니다. 문화적. 예. 그 당시에 대부분이 문맹이었을 적에 유대인들은 글을 아는 민족이었고 예. 그런 지식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벌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는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정말 글줄이나 안다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건방지다. 예. 한번 언제 때가 되면 한번 손을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뀌었죠. 아, 이 두 그렇군요. 가지가 반유대 정서를 자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이제 그 세계사 속에 유대인들의 활약을 보다 보면 또 이제 재미나게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나라가 되게 흥하고 예. 유대인들이 떠나면 또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데 재미난 건 항상 관용과 개방으로 이렇게 나라를 열면 유대인들이 오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바뀌면 유대인들이 떠나고 예.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용과 개방이 그 부흥을 위해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사실은 유대교하고 맥을 통하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종교 자체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예. 자기들의 종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는 폐쇄사에서는 그들이 다시 나오든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경제사를 쭉 보면은 관용과 개방이 있던 곳에는 경제가 발전합니다. 예. 근데 특히나 그럴 경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리니까 상업적 재능이 있는 민족이 몰리니까 그게 더 가속화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아니면 조금 전에 관용과 개방으로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킨 곳이 미국이라고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 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유대인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자본주의, 특히 이제 금융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활약이 대단하고 지금도 이제 대단한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도들을 많이 만들었고 각종 제도들을 이제 활용하는 직업들에 이제 유대인들이 종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환시세에 능통한 뱅커, 예. 그다음에 금융업의 기본인 신용거래, 예. 유가증권, 환어음, 뭐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그 토대들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금융업에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고대로부터 그 어떤 사회적인 압박과 고난 속에 지냈기 때문인데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고대에는 농업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축출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그 산업이자 직업이었는데 거기서 추출당하니까 유대인들은 수공업이나 대부업이나 그들이 천하게 여기는 뭐 도살업이나 이런 것들뿐이 할 게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오히려 그렇게 축출당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상업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중세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그 기본적으로 영주, 기사, 농노가 주축이 된 사회에서 여기서도 추출당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 노예무역이나 대부업 예. 그리고 성경의 교리 자체가 성경은 사실은 이자를 금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카톨릭이 그 대부업을 금했습니다. 아. 그런데 유대교는 예. 자기 같은 동족한테는 이자를 못 받지만 예.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그거를 허락한 교리가 유대교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 그들한테 어부지리로 대부업이나 금융업이 돌아간 거죠. 아. 이런 역사적인 연원을 거치면서 그들의 금융 기법이 하나둘 개발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육로로 화폐인 금이나 은을 갖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서 환호음이 생기고 익명을 요구하는 그런 유가증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역사적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융산업이 되게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갔던 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융업이 워낙 커지고 힘이 세지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힘을 발휘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아까도 잠깐 이제 이야기는 하셨는데 탈무드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탈무드가 이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어린이가 보는 탈무드라던가 어른들도 이제 탈무드를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탈무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유대인에게 율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았을 적에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성경에 지금 쓰여 있는 성문율법입니다. 예. 글로 쓰여진 거고 또 하나는 구전율법이라고 그래서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쓰여진 율법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쓴 거고 예. 그 원칙을 보완하는 좀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율법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말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예. 즉 다시 정리하면 성문율법에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예. 그리고 구전율법이 나중에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붙은 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그들의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로 나눠지는 예. 거죠. 그런데 이 탈무드는 워낙 거기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 기술해 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법도 있고 국제법도 있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아주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간의 일종의 국제법과 상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탈무드도 대단한 어떤 그 배경과 역사를 갖고 있는 예. 예, 그런 그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탈무드 자체가 경전?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아. 이게 크게 6개 카테고리를 정리했는데 자그마치 그거를 제대로 읽으려면 한 7년 걸리는 방대한 책인데. 아, 그런가요? 예. 아. 근데 우리한테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는 그 중에서 일종의 우화만을 아, 뽑아내 가지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거고 탈무드 자체는 굉장히 방대한 아. 일종의 학문입니다. 그렇군요. 서적의 저거를 지나서. 지금까지 이제 책의 일부 첫 번째 장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제 그 일부가 고난과 형극의 역사를 이겨낸 유대인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2부 두 번째 장에 유대인 세계 경제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다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에서 우뚝 서고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된 게 언제쯤이라고 선생님께서는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근대가 시작되는 16세기 그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해 갔을 때입니다. 아, 그렇게 보신 이유는 어떤 이유신가요? 그때 예. 경제사적으로 중상주의가 피어납니다. 예. 중상주의라는 게 바로 상인과 제조업자들, 즉 국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좀 속말로 얘기해서 이제 살판 난 거죠. 그렇죠. 예. 자기들이 그들의 세상이 예,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예, 상업이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사실 네덜란드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청어잡이를 시작하고 청어를 절이는 소금 수입으로부터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아, 그 당시 소금을 저 내륙에 있는 한자 동맹으로부터 받았었는데 예. 독일 지역에서. 예.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아미엄이에요. 아, 근데 자기들이 추방당한 스페인의 천일염을 그들은 수입해 가지고 그걸 대체하는데 천일염이 기본적으로 아면보다 품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쌉니다. 게다가 그들은 고객지향적으로 그 천일염을 한 번 더 정제를 해요. 아, 그래서 고운 소금으로 예. 만듭니다. 그러니까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니까는 당연히 시장을 석권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었고 예. 그 통에 한자 동맹은 와해가 돼서 망해버립니다. 암염을 수출할 곳이 없어지면서 그- 그렇군요. 그런 요인도 하나 있고 가장 예. 중요한 거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한자 동맹은 그런 어미나 이런 걸 받지를 못하고 예. 현금 거래만을 고집하고 하다 보니까는 교육 상대에서 이제 배제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대인이 그때서부터 이제 교육을 장악하고 이 청어잡이로 인해서 많은 배의 수요가 있으니까 조선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뭐 창고업이나 유통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떠나고 나니까는 저쪽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는 그 향료나 이런 걸 가져와도 유통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할 수 없이 네덜란드 유대인들한테 다시 보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예. 북구나 자기들 유대인들이 기존 거래하던 유통망에 다 뿌려주고 아. 그걸 기화로 해서 그 중상주의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정말 유대인들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이 책 그 두 번째 장 2부에 보면 뭐 로스차일드, 모건, 록펠러, 골드만, 소로스까지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저희가 알만한 거부들, 유대인 거부들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여러 거부들 중에서 가장 유대인다운 방법으로 부를 쌓은 유대인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사람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처음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로스차일드입니다. 로스차일드요. 예. 로스차일드가 사실 유대인 이야기의 저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아, 그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그 금융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럽 대륙의 각 나라의 금융을 유대인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꼽으라면은 미국의 근대 산업을 이끈 JP 모건하고 록펠러인데요. 예. 우리가 지금 미국을 보면은 굉장히 그 균형된 발전을 한 나라로 보이지만 그때는 사실은 재벌의 역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의 산업사 자체가 예. 재벌의 역사였는데 그때 재벌이 바로 JP 모건과 록펠러입니다. 그들이 하도 그 다이나믹하게 산업과 금융과 경제를 이끌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그들의 그 재산 목록을 조사한 걸 보면은 그 미국 산업을 두 가문이 사실상 양분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 가지고 미국이 오늘날 같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 거는 그 당시 60년의 근대 역사가 사실은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이제 로스차일드 얘기도 하셨고 모건이라던가 록펠러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제 선생님 책을 보다 보면 그 스페인계 유대인들 이야기와 독일계 유대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힘의 균형이 점점 독일계 유대인 쪽으로 예, 이렇게 쏠리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스페인계 유대인이 정통 셈 계통의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예. 그걸 이제 세파르디라고 부르는데 예. 그들이 네덜란드까지는 그들이 주도를 했어요. 아. 근데 네덜란드의 경제가 발전하니까 동구 쪽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네덜란드로 들어옵니다. 건너면서.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는데 에 비해서 세파라디는 한마디로 그 고급 직종에 종사를 했고 예, 예. 아스케네지는 사회 그 빈곤층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예. 이게 역전하는 계기가 바로 로스차일드입니다. 아, 로스차일드가 그런가요? 예. 아스케나지거든요. 아. 예. 즉 옛날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라인강 쪽을 십자군이 지나가면서 무수한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아. 그때 유대인들이 사실상 동구 쪽으로 다 피난을 갑니다. 예. 그래서 동구 사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스케나지고 예. 또 하나는 예전에 카자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역사적인 연원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유대교로 그 귀의를 하면서 그때 아스케나지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세계 유대인의 한 7, 80%가 아스케나지고 아. 근데 단 이스라엘에서는 세파르디하고 아스케나지 숫자 비율이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본국에서는 비슷하고, 예. 영향력을 그러면 독일계가 그렇죠. 더 센 거죠. 예. 독일하고 저 동구 쪽 동구 쪽. 유대인들이 아스케나지기 예, 때문에 아스케나지가. 아스케나지의 근본 모국이 독일계였어요.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유대인 이야기에 보면 항상 왕들 옆에 그 재물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이어져서 미국 재무장관이라던가 주요 자리에 이제 유대인들이 포진해 있는 걸 지금 저희도 볼 수 있는데요.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비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유대인들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유통과 돈줄과 군수산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전쟁이고 뭐고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세 이래로 유대인들이 장악한 산업을 보면은 이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군수산업도 그들이 장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나 그 영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유대인이 데리고 와서 그들한테 재물을 맡겨야 돈을 끌어오는 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수품을 끌어오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유대 상인들을 끌어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주들이 그 궁정 유대인을 씁니다. 재무장관격으로.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을 유대인이 하는 이유는 유대인이 해야 월가던 뭐 그들의 정치 세력, 언론 세력, 모든 세력들을 아우르고 나가기 때문에 그게 그 대공황 시대의 그 루즈벨트 이래로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역사, 부의 축적에 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는 그들의 그 복지 시스템입니다. 복지 시스템. 예. 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회주의적인 복지 시스템, 완벽한 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참 부러운 요소인데 예. 우리 자본주의는 사실 효율을 높이 사다 보니까는 사회 약자들이 소외되고 그 빈곤층이 생기는데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얼싸 안고 갑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쿠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바구니라는 뜻인데 유대인 부호들은 그 쿠파에 자선을 합니다. 기부를 하는데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회를 하거나 그 다음엔 기도를 하거나 기도와 다름없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돈으로 떼어야 됩니다. 그게 자선입니다. 그 종교의 얘기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돈이 있는데 자선을 하지 않으면 그 강제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쿠파는 비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유대교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먹을 거나 생활비 일주일치를 그 쿠파에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사에서는 굶어 죽는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고 이게 기본적인 생존권뿐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들이 희망을 하면 박사과정이건 유학이건 공동체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건 율법이 명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생존권 보장돼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러한 게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나 배우고 싶고 또 하나는 유대 율법에서 유대 민족은 한 형제처럼 서로 도우라라고 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동족이 뭐 노예로 팔려가거나 하면은 그거를 꼭 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살게끔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대로. 그러니까 그게 뭐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상업에 좋은 정보 교환이라거나 그 다음에 사업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제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협동심이나 단결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대 사회에서도 미국에 이렇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 뭐 월가에서 일했던 사람이 재무부로 가고 또 그 사람이 뭐 세계은행이나 뭐 이런 외부로도 나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들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협력하고 단결하기 때문에 이게 비록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래요. 예. 사실 헐리우드 같은 경우도 제작자나 그 감독이나 이런 사람의 60%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끌어주지 않으면 그 세계에 발들이기 힘들고 마찬가지로 IT 업계도 그렇고 뭐 음악 분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 파워라는 건 각 부분 분야에서 막강한 거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대인들, 뭐 배우자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된다. 그리고 뭐 창업에 대한 열기 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그 기사들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세계 경제 침체가 지금 뭐 미국의 위상도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위상도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어떻게 선생님께서 보시는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유대 금융자본이 가장 득을 봤을 때가 바로 이런 불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들한테는 좀 안 좋은 은어인데 그 양털깎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런 불황기에 기업들이 쓰러질 적에 가장 헐값으로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자본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가 보더라도 사실은 금융위기가 처음에 탁 터졌을 적에 빨리 그러니까 부패한 거나 이런 거를 흩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구조자금을 투입해서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그런 걸. 예. 그 이유의 하나는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은행이 국유화되고 이렇게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하면은 자기들의 주식이나 그 이런 것들이 헐값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반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버냉키는 돈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뿌리려고 그랬다가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막 허공에다 뿌리듯이 예. 사방에다 그 유동성을 뿌렸는데 예. 그래서 헬리콥터 버냉키라는 예, 그렇죠. 별명도 별명까지. 들었는데 예.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2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은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이 그들 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거예요. 그 때문에 사실은 금융위기가 지연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제 피해를 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황기에 사실은 득을 보는 게 그러한 금융 자본들이 가장 큰 득을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선생님의 이번 책도 굉장히 반응도 좋고 굉장히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죠. 예. 덕분에. 이제 굉장히 책도 알차고 유익하고 재미있다라는 그 평도 많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다음 집필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게 사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이게 서문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본문을 쓸 차례거든요. 아, 그 예. 서비스 산업 자체에 대해서 써야 예. 되는데 지난해 사실 테마별로 전자책으로는 한 50권 정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아, 그죠. 예. 근데 앞으로도 그런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쓸 겁니다. 아,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예. 우선 이번 하반기에는 유대인들의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교육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쓸 계획이고요. 아, 예. 그다음에는 지금 환율 전쟁이 워낙 심각한 양상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달러에 대해서 한번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한번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 이야기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